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한 건 마땅치 않습니다. 패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물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의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종 형 아니에요? 그렇죠. 형한테 그렇게 돼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되게 많은 원한을 샀겠네요.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병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수농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능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영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진행을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 신하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세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진행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한 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이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을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솟아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희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과인 울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자? 세조 아들이 지금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와.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주검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20세 나이면 엄청 젊네.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 받았네. 이런 쑥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럼 진짜 주변에서 막 저주받았. 불안한 세조의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덜덜 떨었죠. 꿈에 형수, 현덕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왕후 귀신이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세조 정권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세조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풍수병이라고 하고 있고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많이 알았었는데 대체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현덕왕후의 꿈 때문일 리는 없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세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살밖에 안 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 생기던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 이 원손의 병에 중화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맏아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조는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이야기? 뭐라고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제위 때였습니다. 이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온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 한 명이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지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지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절사 손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맏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 땅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이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금 그려놓은 가계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죽었어요. 20살 때 사망.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3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맞아요. 적장자.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묘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렇게 아들, 아니 손자를 이렇게 잃었으니까 세조가 어떻겠습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 명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조 역시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닥치니까 그 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을까요? 손자는 죽고 피부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조 인생에 이런 불행들이 계속해서 닥치니 불안은 가시지 않았겠죠. 이때 세조는요, 어떻게든 이 피부병의 뿌리를 뽑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조는 어느 날 대신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인조가 인조의 아파요. 건강.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인조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인조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인조는요, 벼랑간 추위를 타거나 열이 나는가 하면 인조의 몸에서 푸르스름한 땀까지 솟아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아파요. 궁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난리 나죠. 그렇죠. 모든 막 의사들 불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자, 이 심상치 않은 인조의 병세에 가장 근심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조기. 조기. 그렇죠, 조기인.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이 당시 이 조기인도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대체 인조는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오늘 안색을 살펴보니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사수. 사수. 자, 이 사수는 뭐냐면요. 네.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들어서 생기는 병. 내 몸에 뭔가 지금 씌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인조가 병의 원인으로 짚은 것 바로 저주였습니다. 저주.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저주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승품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인조가 진짜로 자기가 저주받아서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저주가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왕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특히 인조 입장에서 보면 즉위하자마자 뭐 반란도 맞고 전쟁도 맞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의 인조는 당시 피해 의식이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요, 사수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라는 이 의관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빡! 인조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 뭔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렇죠. 인조는요, 저주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인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7년 전 16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갑자기 인조에게 원인 모를 병증이 지금처럼 나타났습니다. 속에서는 열이 나는데 정작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운 증세가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오른팔이 갑자기 마비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내의원에서는요,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고요, 사악한 기운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또 내립니다. 당시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계속 아픈 상황에서 인조는 다시 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궁인, 옥지 등 3-4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훈이지고 으슥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에 이 일로써 말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자전,
자전이 누구냐면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인목대비의 초상을 치를 당시 저주하는 거를 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대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아, 있는데 했죠. 광해군의 계모 인목대비.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공격으로 강제로 궁궐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파회시키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실 제일 어른으로 바로 그 인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준 결정적 인물이 인목대비였단 말이에요. 인조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줬으니 이때 이 초상 어떻게 치렀겠습니까? 완전 성대하게. 아유, 그럼요. 정성껏 지내줬죠. 그런데 바로 그 정성껏 초상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목대비의 궁녀들이 궁에서 은밀하게 저주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려온 겁니다. 게다가요, 인목대비 궁녀들이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양이 머리와 아기 머리를 궁에 묻었다는 겁니다. 아기 머리?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우, 소름 돋아, 소름. 너무 무서운데요? 뭐지? 인목대비 궁녀들이? 그렇다면 인목대비가 살아있을 때 모종의 계획을 한 건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그 인조는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에게는요, 인목대비를 의심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목대비가 숨을 거둔 직후 그 방에서 아주 묘한 게 발견됩니다. 인목대비가 직접 쓴 글이 빼곡히 적힌 비단 세폭이었습니다. 그걸 본 인조는요, 크게 기겁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바로 임금을 패한다 라는 내용의 글, 바로 영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는요, 비단에 적힌 그 글을 본 이후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던 중에 저주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인조는 이 저주와 영모 사건의 주동자로 한 명을 지목합니다. 너다. 누구였을까요? 아까 나온 궁인 아니었어요? 그걸 누군가 조종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인조가 의심한 이 사람은요, 인목대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였습니다. 인목대비는 죽기 몇 년 전부터 병을 앓아서 사실상 영모를 꾸밀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인목대비의 뜻을 가장 잘하는 딸 정명공주다,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은요, 절대 정명공주를 시문에서는 아니되옵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왜지? 일이 참 묘한데요. 인조 쪽에서 볼 때는 인목대비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딸인 정명공주는 인조한테는 고모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고모가 죄를 좀 의심이 간다고 해서 인조가 정명공주한테 핍박을 가한다는 거는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수모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에 비하면 그 강도는 덜하지만 자칫하면 똑같은 폐륜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인조도 이해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처벌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주라거나 이런 것이 인조의 내면에서 확대 재생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게 저주의 공포에 떨었던 그 후로부터 7년이 흐르고 또다시 이유 모를 병이 생긴 거예요, 인조가. 아, 그러다 보면은 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주. 또다시 저주가 시작됐다는 그 공포에 인조는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조기. 그렇죠. 네. 조기인. 늘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그녀는 인조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기인은요, 자, 이렇게 저주, 여기다 심리적 압박감, 이것 때문에 생긴 인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영험하다는 무당 앵무입니다. 앵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저주니까 용한 무당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조기는요, 무당 앵무에게 궁궐 곳곳에 있는 저주물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조사했던 궁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인조가 머물렀던 창경궁입니다. 창경궁. 무당은 바로 이 인조가 지내는 창경궁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그 결과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시죠. 빨간 점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발견입니다. 와, 많이 발견돼. 어주 흔적인가 보다. 누가 저주를 진짜 했네. 그죠? 자, 임금이 지내던 침소, 양화당, 네. 이 근처에서 14곳, 동궁 근처 12곳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저주에 쓰는 물건인 저주물이 마구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왕이 덮고 자던 이불에서도 저주물이 발견됩니다. 자고 있는 이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거기 다시 못 자죠. 자, 인조는요, 궁 안팎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원손이 지낼 예정이었던 곳에서 저주물이 발견된 겁니다. 더 하지. 아이한테까지. 그럼. 자, 이때 인조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누가 이거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겠다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인조가 오랫동안 벼르던 사람,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누굴까요? 전명공주가 나왔구나. 맞습니다. 정명공주.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명공주 측은요, 저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은 합니다. 과연 인조가 그 말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정명공주 집에 무당이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정명공주 측이 묻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주 사건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주물들을 누가 찾은 겁니까? 조기. 그렇죠. 해낸 거지 않습니까? 앵무를 시켜가지고. 그죠? 무당. 아, 이 일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커졌겠네요. 하늘이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후궁 조기인에 대한 인조의 신뢰감 높아지죠. 그리고요, 조기인은 인조에게 또 다른 큰 기쁨까지 또 안깁니다. 엄청난 뭘까요? 일이네. 뭘까요? 자녀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아들! 이야. 임신 중이던 조기인이 드디어 아들 승성군을 낳은 겁니다.
자, 어여쁜 호명주에 이어서 아들까지 떡하니 안겨주니, 자, 아들을 낳은 조기인은요 1640년 8월 인조에게 다시 큰 선물을 받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장승. 품계 업그레이드. 네. 자, 이제 정상품 소용으로 올라갑니다. 자, 국내 출신 들어왔는데 지금 자박자박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인조의 애정 무한되었습니다. 인조는 더더욱 조기인을 가까이 합니다. 자, 이제 궁안에서 인조의 총애로 조기인을 넘어설 여인 아무도 없습니다. 조기인은 확실하게 인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에 균열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아,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어?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허허. 조긴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기인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기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기인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나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기인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이 새로운 여자분이 조기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기인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 상궁 이 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기인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장화가 장쇠에게 떠밀려 연못에 빠진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장쇠 때문에 배 모양의 집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오? 계모의 비명이 단말마처럼 담장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문제. 장세의 귀환으로 배 모양의 집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공포 특집이었잖아요. 네. 장세가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장화가 동생 왔어? 장세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게 아닐까요? 야, 이러면 진짜 우와, 진짜 공포 영화다. 오다.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정답하고 싶다 진짜. 또 지금 공포 특집이니까 막. 오 소름.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예요. 지금 산을 타고 이렇게 왔겠죠? 네. 조선시대. 정답. 네. 장쇠가 다쳤어요. 오. 다쳤어? 산에 갔었잖아요.
짐승들한테 뜯겼어요. 99% 왔어요. 조금만 더. 자, 이제부터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금방 쉽습니다. 정답. 이제 산을 타고 이제 오는데 네.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제 여러 액션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긁힌 거예요. 호랑이. 그래서 상처가 난 채로 왔습니다. 99.9%. 와, 이건 뭐지 진짜? 정답.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네. 스크래치가 아니고 여기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온 거예요. 옷이고 뭐고. 정답. 정답. 봐봐. 아니 이거는 이렇게 도레미에서 미가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좀 정확히 하죠. 호랑이가 와가지고 스크래치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쇠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쪽 팔과 다리 이 두 개를 뜯긴 채 아주 처참한 몰골이었던 것이죠. 엄청 크게 다친 거네요. 자, 그래서 장쇠를 본 허씨는 그때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른 것이고 다급히 의원을 불러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자기 아들은 그 의원 부르고 그날 피고. 어휴, 진짜. 자, 한편 이 살아 돌아온 장쇠를 남몰래 보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인물이 있었겠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련. 다들 장쇠에게 정신이 팔려 누구도 장쇠와 함께 길을 떠난 장화를 찾질 않는 거예요. 홍련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 장화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외가인 무사히 도착했을까? 설마 우리 언니도 호랑이한테 습격당한 건 아닐까? 홍련은요, 당장 장쇠에게 장화의 행적을 묻고 싶었지만요, 그러질 못해요. 계모 허씨가 장쇠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도 장쇠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홍련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모가 아픈 장쇠를 좀 외출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홍련은요, 장쇠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죠. 장화가 낙태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대로 얘기하는. 가문의 영광이 참.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이 홍련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니가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홍련은 늘 장화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화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홍련 맞아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거의 온 집이 알고 그럼요. 있는데. 게다가요, 홍련은요, 장쇠의 입에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홍련은 정신을 잃을 뻔했죠. 계모죠. 허씨. 허씨. 계모 허씨. 아닙니다. 바로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모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진짜 제일 악인인데요. 충격이다, 충격.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홍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파랑새가 뽀르르르르르 날아오더니요, 홍련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장화다, 장화. 그리고 이 파랑새에게 묘한 기운을 느낀 홍련은요, 이 파랑새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자 홍련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입니다. 장화가 이 언니가 죽은 장소. 죽은 그리고 홍련이 연못을 발견하자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이 물로 오. 뛰어들어오너라. 아 아까 나도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들어오너라. 홍련이 연못 앞에서 언니 없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홍련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홍련은 단번에 그 여인이 언니인 장화라는 걸 알아챘죠. 평생을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그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뭐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는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부사 정동호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자 관청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였을까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관청 사람들은 이전 부사들처럼 정동호가 죽을 줄 알고 장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오. 관도 다 준비돼 있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벅끔벅하면 놀라고 있을 때 정동호는 급히 이방을 불러 질문을 던집니다. 정동호가 던진 질문을 들은 이방 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정동호가 이방에게 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답. 이건 아이, 바로 진짜. 일단 근본적으로 너무 쉬워. 근본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귀신을 믿냐고. 에이, 아니.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아마 그 질문이 먼저 아니었을까. 완전히 오답. 정답. 네, 정답. 저랑 예원 씨 정답이 같은 거의 뭐 마음이죠. 같은 마음인데 어, 먼저 진짜요? 예, 네. 할게요. 예. 정답. 장화홍련은 아느냐? 비슷했는데 오답. 정답. 그렇죠. 네. 저는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예. 배무용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느냐.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알죠? 우와, 대박. 딱 바로 아버지 이름이나 그 뭐야 계모 이름을 얘기했겠죠. 우와. 근데 놀라는 거죠. 아니 너무 잘 맞히는데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와, 진짜 이거 틀린 거야. 말이 아까 막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네, 뭐 쉬었나? 완벽히 정답이었어요. 와. 이 마을에 배무용이라는 자가 있느냐? 깜짝 놀란 이방은 배무용? 배무용은 과거 철산 좌수를 일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이곳 철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정동호. 귀신의 말이 맞구나. 다 많은 얘기였어.
정동원은요 당장 배모영과 계모를 잡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동원은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원은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숙종이 인현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숙종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숙종 때문이에요. 패비한 게 잘못됐다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이 인현 왕후의 복위를 마냥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현 왕후 다시 중전이 된다? 자, 그럼 지금 중전인 장희빈 중전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희빈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좀 달라요. 과거 세자의 생모를 폐비시켰다가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나단? 어느 왕 때였죠? 그때 연산군. 그렇죠. 회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 막 죽거나 부관 참수되거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끔찍한 복수국을 생각하면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폐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하 있다 없다? 없다. 신하들은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현왕후 복위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나라에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 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신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요, 악에 바친 고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중전 자리에서 내려가야 합니까? 장희빈은요, 급기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앞에 차려진 밥상을 발로 뻥! 장희빈은요, 어쨌건 이 한순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난 게 굉장히 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숙종과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해했다고 인현왕후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취선당의 서쪽에다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매 때마다 2, 3인의 노비들과 더불어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되 지극히 빈틈없이 일을 꾸몄다. 인연하고 죽으라고. 네네네네 맞습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전하. 자,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조상. 맞습니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저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직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숙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빈 장씨가 쥐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교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비록 강둔되긴 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엄마였습니다. 세자의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장희빈에게 영광과 비극을 안겼던 왕 숙종. 그런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시죠. 비너가 후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 후궁이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숙종은요, 법으로 명백히 후궁의 왕비 등극을 금지시킨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희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숙종이 죽은 후 장희빈의 아들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숙종 다음으로 왕이 된 조선 제20대 왕, 누구? 경종. 왕이 된 경종. 세상을 떠난 장희빈을요,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신하들의 반대에 족족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후사도 없이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경종이? 네. 자, 그리고 경종 다음 왕이 배다른 동생이 이어받죠. 누구일까요? 영조. 맞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희빈과 대립했던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장희빈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장희빈을 조선 최악의 악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할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